준극장 김내성 1권. 유경이의 귀구. 동경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유경은 경성역에 내렸다. 오후 5시가 가까운 무렵이었다. 손가방을 하나 댕그라니 들었을 뿐 아주 간단한 여행이다. 마치 시내 학교에서나 돌아오는 것처럼 유경의 표정은 태연하다. 부산서 유경은 집에 전보를 칠까도 생각했으나 전보를 치면 아버지는 또 준혁을 정거장으로 내보낼 것이 빤해서 그만두었던 것이다. 준혁이가 무서운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의 유경으로서는 일부러 준혁이와 대면하여 서로가 다 어색한 장면을 제 손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가급적 유경은 준혁이를 피하고 싶었다. 아니, 준혁이 편에서도 될 수만 있으면 자기를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유경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개찰구를 나서는 순간 유경은 무의식 중에 어린애처럼 쓸쓸해지는 자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준혁의 무척 반가워하는 얼굴을 플랫폼에서 발견하지 못한 채 차에서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쓸쓸함은 자기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경은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아현동을 향하였다.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신 게 아닐까? 자동차가 점점 집에 가까워짐에 따라 유경은 갑자기 걱정이 된다. 이때까지 어머니의 병환을 넘겨잡고 있던 자기 자신을 뉘우치기 시작하였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벌써 세상을 떠났으면 어쩌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그 슬픈 광경을 유경은 문득 연상하였다. 집안 사람들의 곡성이 유경이의 귀 밑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운전수 양반, 좀 더 빨리 몰아주세요. 조바심이 유경의 전신을 휩쓸기 시작하였다. 나 무척 바빠요.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 운명하시는 걸. 아, 그러세요? 운전수의 얼굴이 긴장을 하는 순간 윙 하고 자동차는 속력을 냈다. 서대문 내거리를 왼편으로 커브를 할 때 하마터면 자동차는 교통순사의 제지를 받을 뻔하였다. 여기서 오른편으로. 아, 아현동 꼭대기입니까? 중턱이야요. 이윽고 차는 언덕길을 쏜살같이 올라가다가 오창현의 문패가 붙은 양옥 정문 앞에서 멎었다.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들어가 보세요. 유경은 요금을 치르기가 바쁘게 현관을 향하여 뛰어들어갔다. 집안이 조용하다. 조용한 것이 한층 더 유경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현관을 들어서자 긴 복도를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어머니 하고 유경은 외쳤다. 아, 아가씨가 아니세요. 부엌에서 식모가 뛰쳐나왔다. 그러는데 안방 유리문이 드르렁 하고 열리며 우통을 벗어붙이고 경대 앞에서 화장을 하던 어머니가 한 손에 퍼프를 든 채 아유, 네가 인제야 오는구나 하고 수선을 떨며 뛰쳐나왔다. 에? 유경의 발바닥이 얼어붙을 듯이 방문 앞에서 오뚜기처럼 우뚝 멎는다. 위독하다는 어머니가 우통을 벗어붙이고 화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어린애에게 따귀를 얻어맞은 오뚜기처럼 눈이 울릉해서 서있던 유경의 얼굴이 그만 기가 막혀서 에? 하고 입을 벌린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뻐서 유경의 손을 잡아 끌며 그래요. 어미가 이처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너 무엇이 그리 바빠서 편지 한 장 변면이 못하느냐? 아이 참 어머니도 사람을 골려도 분수가 있지 글쎄. 유경은 어머니 앞에 펄썩 주저앉으면서 무척 나무라는 것이다. 골리긴 누가 골린다는 말이냐? 골리지 않고 뭐야요. 동경서 얘까지 숨이 하늘에 닿아서 뛰쳐온 사람은 누군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유경이가 살뜰히
어머니 걱정을 한 것은 경성역에 내리면서부터였다. 그렇지 않군 좀처럼 나오지 않는 걸 어떡하니? 그러면서 어머니는 싱긋이 웃는다. 그렇게 나오래선 못하려우? 네가 자꾸만 보고 싶은 걸 그럼 어떡하니? 아이 참, 누구가 어른이고 누구가 아인지 모르겠구려. 그래, 네 말 맞았다. 네가 어른이고 내가 아이다. 그러는 어머니를 유경은 이상 더 나무랄 수는 없었다. 어린애처럼 단순한 어머니, 마음이 내키면 잠시도 참을 줄을 모르는 어머니의 성격은 유경을 어른들처럼 관대히 용서하는 것이다. 어머니 어서 저고리나 좀 입으세요. 남 부끄럽게. 위독하다는 전부를 쳐놓고 한가슬에 화장만 하고 앉아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담?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웃으며 어머니는 약간 부끄러운 듯이 저고리를 입는다. 40의 고개를 한두 살밖에 넘지 않은 어머니의 그 윤택 있는 풍만한 피부를 눈앞에 보는 순간 지나간 겨울방학에 왔을 때는 통 느끼지 못하던 부끄러움을 오늘의 유경은 느끼는 것이다. 이 다음엔 정말 그런 전부는 치지 마세요, 어머니. 편지로는 안 나오는 걸 그럼 어떡하니? 이후엔 정말로 어머니가 위독하셔도 안 나올 테하여. 그땐 장사 지내려 오렴 되지 않어? 아이 참 어머니도 정말. 남 눈꽃을 새 없이 바쁜데 어머니는. 너도 너희 아버지를 닮았느냐? 밤낮 눈꽃들 새 없이 바쁘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경은 물론 알 길이 없었다. 참, 아버지는 어디 나가셨어요? 눈꽃들 새 없다고 밤낮 집을 비우고 댕기더니 어제 오늘은 강태공이가 됐는지 뒤뜰에서 화투만 갖고 신단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식모를 불러 유경이가 왔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네. 닷새 만에 한 번, 열흘 만에 한 번씩 어슬렁 찾아 들어와서 기껏해야 저녁이나 한 끼 먹어주고는 부르르 해서 효자동으로 가버리던 영감이 어찌 된 셈인지 어제 저녁에 찾아 들어와서는 아직껏 갈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 부인에게는 은근히 기쁜 것이다. 그래서 부인은 목욕물을 끓여놓았더니 영감은 1시간 동안이나 들어앉았다가 뒤뜰로 나가버렸다. 영감의 뒤를 이어 부인도 목욕을 하고 나와서 얼마 동안을 소홀히 하던 화장을 하고 있는 참에 유경이가 들어선 것이다. 사랑의 광산곡. 뒤뜰에서 화초를 가꾸던 오창윤이가 가위를 든 채 싱글벙글하면서 들어온다. 오이, 너 왔느냐? 아이 참 아버지도 뭐야요. 사람을 그처럼 벼락같이 불러놓고 한가슬에 화초만 가꾸고 계세요. 다짜고짜로 유경이의 나무람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아따, 넌 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무슨 투정이 그리 심하냐? 대얀물에 손을 씻으면서 하는 대답이다. 그래, 투정이 요것밖에 없을 것 같으세요? 오래면 그저 오래지. 사람이 죽는다 산다. 아 참, 부모는 딸에게 대해서 그처럼 몰인정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유경이가 언제부터 그처럼 말재주가 늘었는고. 잘못됐다. 너도 이담 모남 동료 외딸을 하나 낳아서 산설구 물설은 먼 이국 땅에 내보내보면 알 거야.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란 금을 주고도 못 사는 법이다. 그 말에 부인이 냉큼 나서며 아이고 말씀 맙시오. 유경이 생각을 몇 푼어치나 해봤소. 눈코 뜰 새 없이 밤낮 돌아만 댕기는 위인이 어느 틈에 딸 생각을 하시오. 오창윤은 부인의 말을 당황히 막으며 아 여보 잠깐만 글쎄 잠자고 있으래도 그래. 유경이의 일신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소실을 두었다는 말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된 오창윤 내외였다. 유경이의 모난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상스럽지 못한 행동이 딸에게 알려지면, 아니 조만간 알려지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집안이 한번 뒤집힐 것만 같아서 오창윤은 오창윤대로 면목이 없는 노릇이고 부인은 부인대로 또 남이 부끄러워서 창피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유경이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한바탕 설교를 하려는 오창윤은 아버지로서의 위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며칠 동안 좀 잠자코 있어달라는 부탁을 마누라에게 한 오창윤이었다. 그래서 오창윤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피곤할 텐데 어서 목욕이나 하고 나오렴. 동경서 서울까지 임신과 섭생을 2번이나 되풀이해 읽으며 영민의 생각만을 하면서 돌아온 유경으로서는 그 이상 더 나무랄 자격이 없어서 목욕하는 동안에 만나는 반찬 많이 해놔요. 어머니, 무엇보다도 제일 먹고 싶은 건 볶은 고추장 그리고 닭찜도 알았죠? 오냐 하다가 어머니는 볶은 고추장은 저번에 한 단지 보냈는데 그걸 벌써 다 먹었느냐? 그럼요, 다 먹고 말고요. 아이 어머니나 넌 고추장만 먹고 살았구나. 하다 유경은 웃었다. 기실 한 단지의 절반은 영민이가 먹었을 것이다. 아 그리고 나 마늘장아찌 놔줘요 어머니. 마늘장아찌가 어떻게 먹고 싶은지 정말 죽을 뻔했다우. 아이 맙소사. 마늘 냄새가 나고 시큼시큼해서 영 먹지 않는다던 사람은 누구게? 글쎄 그 시큼시큼한 것이 무척. 그러다가 유경은 후딱 입을 다물며 경계하는 눈치로 힐끔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입덧이 거의 멎어버린 유경이긴 했으나 동경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마늘장아찌였다. 유경은 어머니의 눈이 무서워서 얼른 손수건과 비누를 들고 방을 나섰다. 방에서 옷을 벗고 들어가지 않고. 무심중한 어머니의 말이었으나 유경은 또 한 번 가슴이 덜컥하였다. 아이 어머니도 누굴 정말 어린애인 줄 아시나 봐. 그러면서 유경은 바로 부엌 옆에 달린 욕탕으로 재빨리 몸을 감추었다. 아담한 대리석 욕탕이었다. 탈의장에서 유경은 옷을 훨훨 벗고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보통 몸은 아니었다. 옷을 입었을 때는 몰랐으나 이처럼 옷을 벗고 거울에 비치어보는 자기 밑배가 약간 부풀어 오른 것이 반연하다. 유경은 새삼스럽게 놀라며 글쎄 스커트 허리가 약간 팽팽하더니. 혼잣말로 유경은 중얼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어머니가 벌써 눈치를 채진 않았을까? 유경은 죄인처럼 가슴을 설레는 것이다. 양복을 입고 있다가는 아무래도 탈로가 날 것 같아 유리문을 방싯하고 열고 어머니 나 치마하고 저고리하고 갖다 줘요. 하고 구함을 쳤다. 제초가 난들 갈아입을 옷 의리에 갖다 앉으려고. 좋은 어머니야.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어머니야. 어머니가 둘이 되면 큰일 나게. 안방에서 옷장을 뒤지면서 하는 어머니의 대답이다. 그 누가 아루? 아버지 바람피심 둘도 되고 셋도 될는지 누가 알아요? 얘야 쓸데없는 말 작작하고 어서 하고 나오너라.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목소리다. 아이 웃어. 아버지 듣고 계셨네. 유경은 유리문을 탁 하고 닫으면서 욕탕으로 뛰어들어갔다. 물을 끼어얹고 탕 안에 들어앉으며 유경은 물속에서 내 활개를 쭉 폈다. 미와 건강을 아울러 지닌 균형이 잡힌 육체다. 자기 육체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의 순진한 인어인 양. 유경은 좁다란 탕 안을 철모르는 소녀처럼 헤매이는 것이다. 따사로운 봄날 고요한 바닷가에 놀러 나온 사념없는 정녀와도 같은 유경이었다. 그 유경이가 한껏 물장구를 치며 한참 신이 나서 욕탕 안을 헤맬 무렵에 어머니가 갈아입을 옷을 갖고 들어왔다. 할머니나. 어머니는 입을 쩍 벌리며 저게 원 아직 어린애지. 저런 걸 다 부모들은 공연히 걱정을 하지. 글쎄 저게 무슨 짓인고. 아이 재밌어. 야, 너 올해 몇 살이냐? 21. 11살이라면 꼭 알맞겠다.
왜 나이 먹으면 헤엄도 못 쳐요? 남 부끄럽지도 않나 봐, 쟨? 어디 남이 있어? 어머니와 나와 하늘과 땅과.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 노노. 유경은 머리를 흔들며 어머니, 노노란 말 아시죠? 이야, 노노인지 맹자인지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내가 너처럼 동경 유학을 갔었다던? 노노, 난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요.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냐? 21살 먹은 여자가 목욕탕에서 헤엄치는 것이 하늘에 부끄럽담. 하늘은 애당초부터 헤엄치는 기능을 사람에게 갖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야야,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서 빨랑빨랑하고 나와서 저녁이나 먹어라. 네, 때밀어 주련. 네? 유경은 후닥닥 놀랐다. 옷을 입고도 눈치를 챌까 무서운데 쭉 발가벗고 어머니 앞에 나서? 아이, 어머니도 누가 정말 오리는 줄 아시나 봐. 어머니 없어서 때를 못 밀면 동경선 마귀가 될게요. 야, 난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어머니는 총총히 욕탕에서 사라졌다. 유경은 욕탕에서 가만히 생각한다. 넉 달 전 겨울방학에 나왔을 때는 이러한 비밀이 나에겐 없었건만. 그리고 유경은 아담이 온천탕에서 오늘처럼 홀로 목욕을 하던 기억을 새롭혀 본다. 남자탕에서 영민이가 혼자서 쪼르락 쪼르락 물 끼얹는 소리가 어제 같건만 그것이 벌써 넉 달 전 일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비밀을 갖지 않은 자기의 몸뚱이가 아니었던가. 어머니가 때를 밀어주신다면 좋아라 하고 몸뚱이를 송두리째 내맡기던 자기가 아니었던가. 단지 넉 달 동안에 인간의 변화가 이처럼 클 줄은 정말 몰랐다. 유경은 자기 배를 가만히 쓸어보며 먼 하늘 아래서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배경민을 곰곰이 생각하며 욕탕에서 나왔다.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으니 몸의 비밀이 감추어지는 것 같아서 유경은 한결 마음이 편안하다. 욕탕에서 나오는 길로 유경은 2층 자기 서재로 올라가 보았다. 여학교 시대에 쓰던 자기의 전자불어한 도구와 서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리스트와 쇼팽의 초상화가 피아노 위에 여전히 걸려있다. 여학교 시절에는 문학보다도 음악에 좀 더 매력을 느끼던 유경이었다. 그러나 매력만으로서, 취미만으로서 이 거창하고 거치스러운 인생을 걸어갈 수 없는 유경이기 때문에 그는 문과를 스스로 선택했었던 것이다. 같은 예술 부문 가운데서도 문학은 음악보다도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인생과 맺고 있는 것 같았다. 일면 경박하게 보이는 유경이의 진실성은 참으로 거기 있었다. 유경의 손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독일제 88건의 뚜껑을 열고 그 앞에 걸터 앉았다. 유경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건반을 눌렀다. 쾅, 우르렁. 피아노의 음향이 처녀 때에 듣던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았다. 처녀천의 샘물처럼 맑던 음향이건만 유경의 귀에는 어쩐지 탁하다. 어째 그럴까? 듣는 마음이 탁해진 탓일까? 이윽고 유경의 베거 같은 열 손가락이 흰 건반 위를 달리기 시작하였다. 멘델스존의 스프링 소나타다. 한가스런 봄바다. 비단결인 양 흐느적거리는 찬 물결을 심볼하는 아름다운 선율이여. 희망의 봄. 만상의 발화를 축복하는 희망의 봄 노래여. 유경은 이 곡조를 무척 좋아하였다. 피아노 앞에 앉기만 하면 유경의 손가락 사이로 언제든지 흘러나오는 곡조였건만 어찌된 셈인지 오늘의 유경으로서는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좀 더 정열적인 것을 유경은 갈망하는 것이다. 장렬된 여름의 태양이 만물을 녹여버리는 것과 같은 정열적인 것을 갈망하게 된 유경의 변모가 거기 있었다. 그렇다.
봄 노래는 지나갔다. 여름의 노래를, 여름의 노래를. 유경은 손을 뻗쳐 사이드 테이블 위에서 악보를 집어 펼쳤다. 그렇다. 이것이다. 오선지 위에 약동하는 정열의 노래.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가 바로 그것이었다. 쾅! 유경의 손이 미친 듯이 건반 위를 달리기 시작하였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예, 유경아! 닭찜이 다 식기 전에 어서 내려오렴. 결혼 문답. 저녁을 먹고 나서 오창유는 담배를 피워물며 그래 온다는 전부 한 장 없이 그렇게 혼자서 들어선다는 말이냐? 전에는 꼭꼭 전보를 치고 오던 유경이었다. 전보를 침 못해요. 아버지 언제 한번 마중 나와보셨어? 기껏해야 준혁 오빠를 내보내는 게 일수고. 왜? 너 준혁이가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럼 아버지 같음 자기 마중 나온 사람 싫어하세요? 아버지도 참 무린정한 분이시야요. 유경은 아버지의 물음을 애써 하나의 농담으로 넘겨버리는 것이다. 헤이, 얘가 아버지의 말을 자꾸만 넘겨잡으려고 드는데. 그러나 네 말재간에 그리 선뜻 넘어갈 아버지가 아닐걸. 그건 또 무슨 말씀이야요? 이거 봐. 하고 그때 아버지는 약간 엄숙한 얼굴을 지으면서 실은 이처럼 너를 불러온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물론 너의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한 것도 사실이지만. 유경은 눈이 둥그레져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딱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너 준혁이한테 무슨 편지를 했느냐? 무슨 편지라고? 유경은 일부러 대답을 흐리게 했다. 뭐 숨길 건 없고 이런 문제로 말하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의견이 있을 게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니까. 숨기긴 제가 무엇을...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저번 날 준혁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와의 약혼 문제는 영 단념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것은 준혁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고 전혀 유경이 네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냐? 유경은 대답이 없다. 아버지는 결코 네 의견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런 완고한 아버지가 아닌 줄을 너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너보다도 좀 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야. 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귀여운 딸이 혹시 인생의 구렁지 속으로 빠져들지는 않을까고 그것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알겠느냐? 알겠어요. 알겠으면 대답을 해야지. 아버지. 하고 그때 유경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뭐냐? 어서 말해보렴. 아버지가 그처럼 솔직하게 나오심. 저도 솔직하게 여쭙겠어요. 옳지, 옳지. 과연 오창윤의 딸이다. 오창윤은 흡족해 한다. 아버지가 절 불러내온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저도 이번 귀국한 데는 딴 이유가 있었어요. 딴 이유가 있다. 제가 귀국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전보가 왔었으니까요. 아주 똑똑한 말이야. 아주 분명한 말이야. 하고 오창윤은 유경의 태도를 가상타하였다. 그러나 유경의 논조가 너무 지나치게 분명한 것이 오창윤의 마음을 무척 불안하게 하였다. 그래, 네가 귀국한 딴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아버지가 절 불러내온 또 하나의 다른 동기와 똑같은 것이야요. 역시 준혁이의 문제냐? 네, 그리고
저 자신의 문제고요. 그만했으면 알 법도 하지만. 그럼 준혁이와의 약혼 문제를 해소시킨 것은 전혀 네 의사냐? 네. 그런데 어째 그리 갑자기 준혁이가 싫어졌느냐? 아니야요. 준혁 오빠가 싫어진 건 아니야요. 그럼 준혁이보다 좀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생겼느냐? 조금 더 부끄러워 말고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문제는 비단 너 혼자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예상 의외로 순순히 나오는 아버지의 태도에 유경은 적지 않게 놀라면서 옳지, 이것이 유도신문이라는 게로구나 하였다. 다른 사람이 하나 네 앞에 나타난 것이 분명한데. 그래, 그이는 학생이냐? 네. 무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고? 조두전대학 법과 졸업반이야요. 유경은 똑똑 떨어지는 말로 분명히 대답하였다. 나이는 24. 그때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어머니가 홀랑 나서며 나이는 꼭 알맞는구먼 하는 말에 오창유는 눈을 흘기며 당신은 좀 잠자코 있어요 하고 소리를 쳤다. 유경은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심정을 똑똑히 알아채렸다. 내심으로는 무척 괘씸하면서도 사실을 자백시키기 위하여 아버지는 일부러 자기의 비위를 맞추어주고 있는 것을 유경은 분명히 깨달았다. 이름은? 아버지의 물음은 점점 피고인에 대하는 재판관의 그것과 같아져 간다. 백영민이야요. 무슨 자 무슨 장고? 영화 영자에 백성민자. 태생은 평양서 조금 떨어진 시골이래요. 부모는 다 살아 계시대요. 그리고 외아들이래요. 독자는 외로우니라. 어머니가 또 불쑥 말을 받는다. 너 잠자코 못 있고. 오창유는 다시 유경을 향하며 재산은 얼마나 된다더냐? 그런 건 몰라요. 모른다? 그래, 짐작도 못해. 그런 건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고 오창유는 입맛이 쓰다는 듯이 신음을 하며 사람은 어떤지를 잘 알고 있겠지? 내 사람만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인품이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준혁이보다 어떠냐? 그것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경박한 사나이는 아니냐? 아니요. 우둔한 사나이는 아니냐? 아니요. 오창유는 마음이 점점 초조해진다. 그이와 결혼할 생각이냐? 대답을 하여라.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니? 대답을 해야죠. 그 일 때문에 귀국했으니까요. 똑바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유경은 대답하였다. 자식의 연애 문제나 혹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창유는 다른 완고한 부모네들과는 달라서 가장 이해성이 많은 너그러운 어버이가 되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준혁이와의 약혼 문제를 독단적으로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주워먹던 논팽이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나이와 역시 독단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드는 당돌한 딸의 태도를 눈앞에 보는 순간 오창유는 불유쾌한 생각과 괘씸한 생각을 좀처럼 금할 수가 없었다. 그 일 때문에 귀국을 했다. 네. 이야기는 아주 분명해서 좋아. 그래, 그 학생과 꼭 결혼을 해야만 되겠느냐? 물론 결혼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러나 자식된 몸으로서 일단 부모의 승낙을 얻어놓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요. 또 그 편이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요. 아주 총명한 대답이야. 오창유는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며 그래야지. 아무리 결혼은 자유라지만 부모들이 찬성하는 자유결혼을 하면 더욱 좋지 않느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착착 맞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적 문제는 아닌 게 아닌가. 무엇이 말씀이세요? 준혁이와의 약혼 문제는 해소하고 그 학생과 결혼을 한다는 문제 말이다. 아니에요. 그도 저로선 이미 결정해 놓은 문제야요. 그렇다면 네 말이 뒤죽박죽이 아니냐. 부모의 승낙은 아직 없으니까 그 문제는 아직 결정적인 것이 아닐 게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뭐냐? 부모의 승낙이 있어서 비로소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하지만 부모의 승낙도 얻어두는 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일 것 같다는 말이야요. 이야, 요거 봐라. 수그러졌던 오창윤의 마음이 다시금 긴장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후 승인을 해라. 그 말이냐? 소경처럼 문서는 볼 필요가 없고 도장만 쳐라. 그 말이냐? 결국은 그 말이지만 그렇다고 분명히 대답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 어서 말을 해봐라. 아버지, 저 그 사람 잘못 보지 않아요. 겨울방학에 입원을 했을 때 이와 똑같은 말을 유경은 준혁이에게 하였다. 그리고 이번 동경을 떠나는 날 밤 외원 벤치 위에서 똑같은 말을 직접 영민에게 따져보고 온 유경이었다. 유경은 자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였다. 아버지는 절 철부지로 아실지 모르지만 저 사람 보는 눈은 과히 무디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 말을 믿으시고 제 희망을 들어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극히 엄숙한 말로 준혁이와 같이 훌륭한 인물을 배반한 것까지도 용서를 하마. 그리고 그 학생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용서를 하마. 그러나 나는 소경이 아니니까 문서는 보기 전에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 힘찬 어조로 단호히 결론을 지어버리는 오창윤이었다. 네가 그처럼 잘못 보지 않았다는 그 학생이 과연 어떠한 위인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도장을 칠 수가 없어. 더구나 준혁이보다도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는 인물이라면 나는 절대로 승낙을 못해. 아무리 네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고 하여도 너는 아직 나이 어려. 20년밖에 안 되는 네 짧은 인생이야. 네 눈에는 잘 익은 능금같이 보이지만 내가 보면 설익은 개살굴인지도 몰라. 설익은 개살구라는 말이 영민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 같아서 유경이의 귀에 무척 거슬렸다. 설익은 개살구래도 제가 좋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제가 지면 되잖아요. 무엇이었지? 아버지는 그만 벌컥 화를 냈다. 어디 한번 더 말을 해봐라. 개살구가 설어서 배탈이 남 제가 앓겠다는 말이야요. 누구 보고 대신 알아달라진 않을 테니까요. 감정이 점점 대리포한다. 오냐, 잘 알았다. 그래 그것뿐이냐? 그것이 네 결혼관의 전부냐? 그것밖에 더 뭐가 있어요? 제 책임을 제가 질 수 있는 행동이면 되잖아요. 좋아, 아주 좋은 말이야. 아니, 말만은 아주 좋아. 그리고 그 각오 안 봐도 좋아. 그러나 네가 아무리 책임을 지려고 애를 써도 질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무슨 뜻이에요? 소위 연애는 좋다 싫다 하는 감정으로 성립이 될는지 모르나 결혼은 절대로 감정만으로서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성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 지론이지만 결혼은 인생의 기업이다. 앞뒤를 잘 재보고 착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를 하는 법이니까. 저도 앞뒤를 잘 재보았어요. 거짓말. 아버지는 음성을 높여 네 인생은 아직 어려. 너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옳지. 그 학생의 재산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었지? 네. 결혼에 있어서 문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는 결혼의 본질적 조건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은 결혼을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물은 될는지 몰라도 결코 결혼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돈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것부터 벌써 결혼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야비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다 아직 설익은 소리야. 네가 아무리 네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해도 네 남편 되는 사람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으면 남편과 손을 잡고 군밤 장사라도 지금 생각으로는 괴히 할 것 같지. 해요. 할 수 없음 하죠. 뭐가 그리 무서운가요? 유경은 분명히 대답하였다. 그러면 장차 자식들은 어떡하는고? 너는 좋아서 군밤 장사라도 하지만 자식은 그러한 생활력이 없는 부모를 가진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저만 좋다고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는 자식의 일생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래야 질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백만금을 떠가지고 오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자식을 남처럼 훌륭히 양육하고 교육을 시킬 만한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해 보았느냐? 유경은 대답을 못했다. 그럼 오늘은 너무 먼 길에 피곤할 테니 편히 쉬어라. 쉬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 준혁이와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일어서서 두루마기를 입는다. 나는 좀 볼 일이 있어서 나가보겠다. 하고 오창윤이가 방을 나가는 등 뒤에서 아주 분주하시구려. 부인은 입을 삐죽거리며 남편의 뒤통수를 흘긴다. 어머니와 딸. 유경은 어머니와 나란히 자리에 누워서 푹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로 꼭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 어머니, 나 준혁 오빠에겐 미안하지만 글쎄 그만했으면 네 마음을 잘 알았다만 그래 사람은 똑똑하냐? 네, 그만한 사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기야 네 맘에 들면 그만이지. 돈이 있으면 뭐라고 지위가 있으면 뭐라니. 여자란 그저 남편이 귀여워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사람이 제일이지. 하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꺼질 듯이 한숨을 쉰다. 너희 아버지만 해도 전에야 착실한 사람이었지만도 왜 아버지가 뭐랬수? 유경은 어머니 편으로 돌아누웠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지. 하고 말머리를 돌리며 그런데 너 전번보다 얼굴이 까칠해진 게 무척 같구나. 어디 알았느냐? 아니요, 알긴. 하고 이번에는 유경이 편에서 또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며 어머니 신색이 정말 무척 나빠요. 어머니 어디 알았수? 아니, 알긴. 어머니와 딸의 물음과 대답이 똑같다. 유경은 생각한다. 자기도 어머니를 속이고 있지만 어머니도 무엇인가 자기에게 속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유경은 살살 물어보는 것이다. 어머니, 정말 중병 앓은 사람 같아요. 전부처럼 정말 위독했수? 마음이 편해야 신색도 좋지. 그러다가 부인은 남편과의 약속도 잊어버린 듯이 내가 널 오란 건 그런 문제보다도 뭐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그저 한 말도 말고 널 제일로 아껴주는 사람한테 시집가는 게 제일이지. 돈 있으면 뭐라니? 남자란 돈이 생기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법이니까. 왜? 아버지가 뭐랬수? 하고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다가 유경아, 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뭘 말이오? 네 남편이 딴 여자를 보아 댕기며 말이다. 그 말에 유경은 발딱 몸을 일으켜 자리에 일어나 앉으며 어머니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떡하니? 네? 믿고 있던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유경의 결백한 성품이 오들오들 치를 떤다. 유경의 인생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성 전체에 대한 남성의 모욕을 유경은 전신에 느끼면서 그래, 여자는 어떤 이야요? 춘심이라는 기생이라는데 효자동에다
딴 살림을 차려놨단다. 지금도 그리로 갔어요? 그럴 테지. 그래 어머님 가만 보고만 있었수? 보고만 있지 그럼 어떡하니? 남 부끄럽게 따라댕길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 왜 남이 부끄러워요? 내 일을 내가 처리하는데 남이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래도 어디 그렇더냐? 그래 하도 속이 상해서 널 불러내려는데 준혁이 문제가 생겨서. 가만 계세요. 어머니 그 집 아세요? 유경은 발딱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기 시작하였다. 얼굴이 새파래져서 옷을 주워 입는 유경의 모양을 보고 어머니는 그만 눈이 둥그레진다. 예, 너 이 밤중에 어딜 가려느냐? 그래 어머니도 벨이 빠진 사람이지 그런 꼴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셔요? 내 당장 가서 아버지를 끌고 올 테하여. 아이고 이 철부지야. 하고 어머니는 딸을 만류한다. 누가 철부지야요? 어머니가 철부지지? 그래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둬요? 그럼 어떡한다는 말이냐? 당장 왜 못 끌고 와요? 끌고 오면 될 줄 아느냐? 왜 안 돼요? 이 가정을 택하느냐 그 가정을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처럼 쉽사리 될 줄 아느냐? 어찌나 능청맞은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넘겨만 짓는단다. 그거야 어머니가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왜 처음부터 강경하게 못 나가요? 젊었으면 또 모르지만 이 나이에 그렇게야 또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다 탈이야요. 젊건 늙건 부부의 길엔 두 갈래가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그처럼 약하게 생각하시니까 아버지가 넘겨잡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자 집 알려주세요. 얘야 글쎄 남 창피하게 이 밤중에 왜 그러느냐. 어머니 집 모르세요? 난 모른다. 누가 가봤느냐? 약이 오른 고양이처럼 유경은 쌕쌕 숨결을 높이며 준혁 오빠 날 테죠? 준혁이야 알겠지만도 너 글쎄 어미 얼굴에 침배 들어갈 테냐? 이 밤중에? 전화로 물어볼 테하여. 그러면서 복도로 나가려는 딸의 팔을 어머니는 꽉 부여잡았다. 너 정말로 나가거든 내일 아침에 나가거라. 아이고 너 같은 걸 다 사람이라고 동경서 불러난 내가 잘못이지. 너 글쎄 생각 좀 해봐라. 이 밤에 가면 간 사람의 꼴은 무엇이고 저쪽 꼴은 무엇이 되겠니 글쎄. 그 한마디가 유경의 귀에 아프게 들려왔다. 몇 달 전까지는 잘 알아듣지 못했을 그 한마디를 유경은 얼굴을 붉히면서 얼른 알아듣는 것이다. 알아듣는 그만큼 유경의 인생이 복잡해졌다. 유경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주저앉았다.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오들오들 떠는 것이다. 내일 갈 테하여. 유경은 다시 자리에 누우며 내일은 어머니 막으면 안 돼요. 니까지 것이 가면 끝장이 날 줄 아느냐? 끝장이 나고 안 나는 건 문제가 아니야요. 가만 보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문제죠. 보고 안 있으면 어떡하니? 누군 분한 줄 모른다더냐? 분한 사람이 그처럼 가만 보고만 있어요? 한 집에서 자고 밥 먹고 그래요? 너 같음 그럼 어떡하느냐 말이다. 나 같음 얼굴에다 침을 탁 뱉고 다시는 보지 않아요. 영영 보지 않아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요? 사랑 아니라 사랑의 할아버지를 떠갖고 온데도 나는 그런 걸 못 봐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데 사랑이 어딨어요? 이 땀 그건 노예로서의 사랑이에요. 노예가 무엇이냐? 모른 마세요. 유경은 획 돌아누웠다. 아버지의 애인. 이튿날 아침 유경은 조반을 먹고 10시쯤 해서 김준혁 외과에 전화를 걸었다. 준혁 오빠. 유경이. 유경이가 언제? 하고 반가이 외치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꾸며 그런데 유경 씨가 언제 나왔습니까? 하였다. 준혁의 안색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유경은 전화통 속에서 분명히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오빠 왜 또 유경 씨요?
동생한테 존칭을 쓸렘 나 이전에 끊을 테하요. 좋으세요? 끊어도 좋아요? 오빠, 준혁 오빠. 오빠 거기 계시오? 유경 씨 어서 말을 하시오. 침착한 목소리였다. 아이, 난 참 또 어디로 홀랑 달아나 버린 줄만 알았죠. 어쩜 오빠도 숨바꼭질을 그처럼 하신담. 숨바꼭질이라고요? 아이, 전화로 숨바꼭질을 하는 건 오빠 처음이죠. 유경 씨는 언제 봐도 쾌활한 분입니다. 분은 너무 심한데 이러단 정말 전화가 끊길 것만 같구려. 그래도 나 이 전화 좀처럼 끊지 않을걸요. 이 전화를 여기서 끊었단 영영 오빠 하나 잃어버릴 것만 같아요. 유경 씨 언제 왔습니까? 유경이 하고 불러주세요. 동생처럼 불러주세요. 유경 씨는 나의 생리를 무슨 기계처럼 생각하십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기계가 돌아도 가고 뚝 뻗기도 하고 삑 소리도 나고 빽 소리도 나고. 이번엔 유경이 편해서 숨바꼭질을 한다. 유경 씨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처럼 일부러 전화를 걸어주시니 고마워요. 나도 그런 정도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하고. 준혁이가 전화를 끊으려는 것을 가만 하고 유경은 막으며 오빠 무척 심각해졌어요. 나 그런 줄도 모르고 농담만 해서 미안해요. 저녁에 오심 나 절대로 농담 안 할 테야요. 문학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는 하나의 평범한 외과의가 심각해졌겠습니까? 유경 씨 언제 또 동경으로 떠나십니까? 나 이젠 준혁 씨 보고 절대로 오빠라고 부르지 않을 테야요. 그럼 후에 뵙겠습니다. 아, 잠깐만 더. 나 아직 아버지 뵙지 못했어요. 그래 효자동 댁으로 아버지를 뵈러 가려고요. 아, 그래요? 유경 씨가 언제부터 그처럼 어른답게 되었습니까? 나이를 먹음 어른이 되죠, 그럼. 반가운 성장입니다. 그리고 슬픈 성장일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 정말은 아버지의 애인을 만나보고 싶어서요. 몇 번지죠? 72번지. 종점에서 내려서 조금 들어가다가 오른편으로 둘째 골목 막다른 집입니다. 아주 찾기 쉽죠. 문패는 아버지 이름이야요? 어디가요? 박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박춘심이라면서요? 그건 예명이고 본명이 박분이랍니다. 알았어요. 그럼 후에. 유경은 전화를 끊고 응접실로 나섰다. 한사코 만류하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집을 나온 유경이었다. 효자동 종점에서 내려서 준혁이가 가르쳐준 골목에 다다르니 골목 밖에 자동차가 한 대 멎어 있고 운전수가 끄덕끄덕 졸고 앉았다. 유경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박분이. 과연 막다른 집 때문에 그런 문패가 붙어 있었다. 유경은 오뚜기처럼 우뚝 멎어서 지금 자기 가정에 뜻하지 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 여인의 문패를 쏘아보았다. 집을 나올 때도 유경은 지금 자기 아버지의 정열을 사로잡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이 없었다. 단지 믿고 있던 아버지가 아버지와 딸의 하늘 같은 신뢰의 믿음을 배반하였다는 거기에 대한 분격밖에는 없었다. 그러던 것이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옴에 따라 유경은 춘심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여성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여잘꼬? 어여쁜 여잘까? 나보다도 예쁜 여잘까? 나이가 20대밖에 안 된다니까 이건 자기 딸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던 박춘심이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였다. 나만 못한 여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춘심이에 대하여 약간 관대해지던 유경이도
나보다 예쁜 여자라면 하고 생각할 때는 어째 그런지 춘심을 학대해주고 싶은 야릇한 심경에 유경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럴 리는 없을 텐데. 그렇다. 그럴 리가 조금도 없었다. 자기의 육친인 한 사나이를 사이에 두고 자식인 유경이가 춘심이를 대적하여 항쟁을 할 아무런 이유도 유경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쁘지. 그이야 왜 나빠? 그렇게 결론을 지으며 유경은 문고리 쇠를 쥐고 대문을 두드렸다. 대문이 잠겨있기 때문이다. 이윽고 식모가 나와서 대문을 방신 열며 어디서 오셨어요? 그 말에는 대답을 않고 계세요? 누구 말씀이세요? 안주인 말씀이세요? 바깥으른 말씀이세요? 둘이 다. 네, 두 분 다 계시는뎁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유경은 식모가 방시탄이 열어잡고 있는 대문짝을 휙 하고 떠밀며 눈이 둥그레진 식모를 대문간에 남겨놓고 뚜벅뚜벅 안으로 들어갔다. 막다른 집 대문이다. 밖에서 볼 때는 예상 이외로 초라하게 보이던 집이건만 이처럼 썩 들어서고 보니 적으나마 화단이 있고 장독대가 으리으리하고 있어야 할 장소에는 있어야만 할 세간이 안팎으로 갖추어졌다. 유경이가 중문을 선뜻 들어섰을 때 삼간대청에 놓인 전축에서는 긴 남봉가가 잦은 남봉가로 넘어가는 판이었고 알뜰한 술상이 놓인 바로 옆에서 지금 막 외출을 하려고 스프링 코트까지 입은 오창윤이가 춘심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판이었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예상 외에 너무나 색채가 짙다. 딸같이 젊은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을 아버지를 목격할 줄은 정말 꿈밖이다. 울렁해진 유경의 얼굴이 화학화학 달아올라온다. 눈을 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돌아서 나오려다가 그만 뒤에서 따라 들어오던 식모의 발등을 밟을 뻔하였다. 그러한 자기의 행동이 쑥스러워 유경은 독심을 품고 다시 획 돌아서며 아주 호화판이시구려 하였다. 그 말에 오창윤은 후닥닥 춘심의 무릎에서 머리를 들고 대문간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 네가 어떻게 여기를 하고 당황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앉는다. 왜, 난 여기 못 오는가요? 하면서 유경은 뜰로 내려섰다. 아이, 글쎄 어떻게 이처럼 갑자기. 무안에서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를 못한다. 어젯밤 딸에게 교훈을 하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유경은 구두발로 아버지의 전 인격을 혹독하게 문질러주고 싶은 충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뚜뚜뚜. 그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자동차 꺼정 세워놓고도 그래도 못 믿어서 무릎까지 베셨군요. 하려다가 유경은 그만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러는데 전축에서는 무신경하게도 오창윤이가 좋아하는 잦은 남봉가가 그냥 흘러만 나온다. 가느님의 허리를 시름없이 안고 가지나 말라고 생야단만 친다. 에헤 에헤야 에헤야 어루만아 지어라 사랑이로구나. 춘심이가 냉큼 일어나서 전축의 스위치를 끊었다. 아주 멋진 풍경이로구려. 그때 춘심이가 화려한 웃음을 얼굴에 지으며 아이, 아가씨도 너무 그러시면 아버지가 무안하시지 않으세요. 자, 어서 이리 올라오세요. 먼 길에 얼마나 고생스레 나오셨어요. 아, 영감도 어서 좀 올라오라고 그러시구려. 아, 글쎄 어서 좀 올라오지 않고. 저거 봐요. 아버지가 이처럼 올라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자, 아가씨 올라오세요. 그리고 영감은 어서 나가보셔야겠소. 본부에 들어가신다고 차를 불러놓고는 글쎄 자꾸만 소리를 한판 듣고야 나가신다는 거야요. 그때 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뚜뚜뚜 하고 났다. 오창윤은 모자를 쓰며 나는 나가보겠다.
좀 올라가서 놀다 가거라. 잠깐만 계셔요. 나 놀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유경이가 또박또박 돛돌 위로 올라왔을 때였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가 아닌가? 춘심은 후닥닥 놀라며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이니 이 어이된 인연인고. 넉 달 전 백영민이와 함께 남양열차 속에서 한 쌍의 원앙처럼 속삭이며 식당으로 사라지던 바로 그 여자가 아닌가. 유경이가 처음 중문을 들어섰을 때부터 춘심은 무척 낯익은 얼굴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바로 영민이와 사랑을 속삭이던 여자일 줄은 정말로 꿈밖이었다. 넉 달 전 남양열차 속에서도 춘심은 어디선가 한번 본 여자 같아서 무척 기억을 짜보았으나 기억이 좀처럼 튀어나오지 않은 채 세월은 흘렀다. 언젠가 오창유는 요리집 온돌방에서 춘심의 무릎을 베고 너 내 딸 사진 좀 보련. 춘심이보다 서너 노댓살아래니까 춘심이 말하자면 내 맏딸이지 뭐야. 하면서 보여주던 바로 그 사진의 주인공이었던 것을 춘심은 좀처럼 생각해내지를 못했던 것이다. 반년 전에 보았던 그 사진의 기억이 오늘 와서야 비로소 넉 달 전의 기억을 새롭힌 것이다. 아버지, 나한테 무슨 말할 것 없으세요? 춘심의 새빨간 심장이 젖가슴 밑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즈음에 새파랗게 화가 난 유경의 셀쭉한 입술이 아버지를 향하여 톡 내쏘았다. 너한테 무슨 말이? 오창유는 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어서 이야기가 있거든 이따 저녁에 하자. 난 좀 바빠서 나가봐야겠다. 그러면서 마루에서 내려오는 것을 유경은 막으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으시담. 내가 할 테하여. 그래 이게 뭐야요? 무슨 꼴이야요? 예, 글쎄 난 좀 바쁘다니까. 그래 이게 딸 자식한테 하는 교훈이에요? 어젯밤 딸에게 하던 훌륭한 교훈은 다 어디로 도망갔수? 인생이 뭐 어떠고 결혼이 뭐 어떠세요? 이것이 그래 아버지의 인생 기업이요? 아주 훌륭한 기업이시군요. 예, 좀 잠자코 있으려무나. 넌 너무 지나치게 분명한 것이 탈이야. 이야, 난 좀 바쁘다. 좀 비켜라. 그래, 아버진 잘 익은 능금이 돼서 이러세요? 설익은 개살구는 이런 훌륭한 기업을 못할까봐 걱정을 하셨수? 돈 없음 첩살림 못할까봐 그래 걱정이에요? 예, 글쎄 그런 게 아니야.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뭐가 달라요? 다르담 남자에겐 여성을 모욕하는 권리가 있다일 뿐이야요. 아버지는 두 사람의 여성을 모욕한 사람이야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욕하고 그리고 힐끗하고 유경은 춘심을 흘기며 그리고 저 사람을 모욕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스스로 모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야말로 억울한 모욕이야요. 그 순간 춘심의 입술이 무서운 속도로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었다. 그때 대문이 찌꿍하고 열리며 운전수가 기다리다 못해 들어왔다. 영감, 시간이 많이 넘었는데쇼. 그래. 자, 내 다녀올게. 넌 좀 놀다 가거라. 아니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이 가정을 택하실렘 아현동 가정을 버리시고 아현동 가정을 택하실렘 이 가정을 버리세요. 그래. 그 말에 대답을 하면 날 놓아주련? 그럴 테야요. 아이 거야 두말할 나위도 없지 않느냐. 아현동이야 내 조강지처가 있는 소중한 가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창유는 유경이 어깨 위로 춘심에게 눈을 한번 껌벅해 보이며 자 알았지? 그만했으면 알았지? 딸에게 하는 다짐인지 춘심에게 하는 다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을 남겨놓고 오창유는 도망하듯이 대문 밖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여성 대 여성. 이럴 줄은 몰랐다.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당장에 무슨 끝장이 날 줄로 믿었던 유경이엄만 이렇게 뱀장어처럼 미끈하고 손에서 빠져나갈 줄은 전혀 몰랐다. 어찌나 능청맞은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슬 넘긴다는 어머니의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경이가 휙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가려는데 아가씨 하고 춘심이가 불렀다. 유경이의 모욕을 참지 못하여 조금 전까지도 바들바들 떨고 있던 춘심이의 입술이 다알리아 꽃처럼 화려하게 웃으면서 던지는 한마디였다. 유경은 대도를 내려 서려다가 멈칫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올라와서 놀고 가시지 않고 그래 종시 그대로 가세요. 난 당신하고 놀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잠자코 보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아요. 여전히 똑똑 떨어지는 말투였다. 아이 참 아가씨도 어쩌면. 가슴속에선 우욱하고 불이 붙어 올라오건만 춘심의 얼굴은 여전히 화려하다. 화려한 그만큼 춘심의 생각은 유경의 그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내 이름은 유경이야요. 아가씨는 또 무슨 아가씨야요? 아이 참 분명도 어시지. 똑똑도 하시네. 춘심이의 말투가 점점 삐뚤어져 간다. 춘심이 같은 여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질 못하는 법이다. 왜 분명한 게 서운해서 그래요? 그 누구처럼 흐리터분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흐리터분한 막걸리 같은 인생도 인생이고요. 아가씨처럼 샘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도 인생이고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분명하시단 잘못하면 큰 코를 다치리다. 무슨 뜻이야요? 똑똑히 말을 해봐요. 유경은 한 걸음 우뚝 다가서며 춘심을 쏘아본다.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스스로 모욕을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말할 것 없다고요? 그렇지 않고 뭐야요? 왜 좀 자각 있는 인생을 못 살아요? 유경은 아까 춘심을 첫눈에 보는 순간 그 활짝 피어난 달리와도 같은 미모에 이 유모를 반항심을 품었었으나 춘심은 나무랄 하등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려던 유경이었다. 그러나 판국이 이렇듯 되고 보니 그대로 순순히 돌아가기에는 콧집이 글렀다. 유경은 한번 춘심을 마음껏 학대해 주리라 생각하였다. 그와 반대로 춘심은 또 춘심이대로 요 당돌한 애송이를 어떻게 하면 한 번을 혼내나 찍소리도 못하게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진흙발로 한번 실컷 문질러 주리라 생각하였다. 자각 있는 인생이라고요? 팔자 좋은 헛소리는 학교 교실에서나 해봐요. 이거 왜 이러시오? 왜 뭐가 못마땅해서 그래요? 하필 왜 겹붙이 살림이요? 왜 남처럼 똑똑한 결혼 생활을 못하는 거요? 왜 더럽게 기생충이야? 뭐시? 더럽다고? 찍 하고 성냥을 그어 담배를 붙이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누구는 잘나서 대학을 다니고 누구는 못나서 첨 노릇을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춘심은 담배 연기를 힘껏 빨아 유경이의 얼굴에다 후 하고 뿜어주었다. 서로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어줌으로써 승리의 쾌감을 얻으려는 두 젊은이의 대립된 감정이었다. 아이 더러워. 유경은 휙 풍겨오는 담배 연기를 손으로 막으며 그렇게 외쳤다. 목구멍에 거미줄이 안 쓰니까 제법 큰 소리만 탕탕하고 아직 비린내 나는 풋고추가 뭘 안다고 날뛰는 거야? 뭐? 자각 있는 인생? 똑똑한 결혼 생활? 누구는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 가방 들고 양복 입고 학교나 다니니까 나 같은 건 쓰레기통에 구데기 같아? 유경은 대답을 못하고 사지를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으랴. 유경은 오늘날까지 이런 혹독한 모욕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그러나 유경은 격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을 오들오들 떨면서도 입을 열어 대꾸를 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분했다. 춘심이의 말 맞다나 이때까지 쓰레기통의 구데기같이 생각해온 한낱 기생의 입으로 이러한 혹독한 모욕을 받은 것도 심묘한 일이거니와 그 기생의 입으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등한히 여겨왔던 인생의 심각한 일면을 교훈받을 줄은 전혀 뜻밖이었다.
하지만 내가 졌다 하는 생각이 유경이의 이성을 아프게 자극하였다. 그래, 자각 있는 인생을 걷고 똑똑한 결혼 생활을 자기는 할 것 같아? 왜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그런 결혼을 한다면 내 손가락에다 불을 켤 테야. 무슨 뜻이야요? 똑똑히 말해요. 유경이가 입술을 깨물면서 다가들었다. 박춘심이가 오창윤의 첩노릇을 하는 것과 오유경이가 배경민의 첩노릇을 하려는 게 무엇이 다르단 말이야? 예? 배경민? 그것이야말로 청천의 병력과도 같은 한마디였다. 잘 놀아먹었다. 놀래긴 왜 놀라는 거야? 배경민이가 총각인 줄 알아? 아, 잠깐만. 유경은 비틀비틀 쓰러지려는 몸을 간신히 마루 기둥에 의지하며 그것이 정말이야요? 이거 왜 이처럼 분명치가 못해? 본처가 있음 첩이지 뭐야. 장가를 갔음 총각은 아니지 뭐야. 그건 어떻게 알아요? 박분이가 탑골동 태생인 줄을 몰라? 아, 탑골동. 그래요, 분명히 그이는 탑골동이야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은 이를 두고 이름이다. 배경민은 어렸을 때 허씨 딸에게 장가를 들었어. 아주 예쁘고 얌전한 색시였어. 그러나 본래가 바람잡이 배경민은 딴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본처를 내쫓았어. 그이가 바람잡이라고요? 유경은 하늘이 핑핑 돌았다. 처음에야 착실해 보이지. 그러나 지나보면 바람잡이야. 누가 처음부터 바탕을 내놓는 바람잡이가 어디 있담? 아니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이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이는 믿는 자는 행복하지. 나처럼 한 번씩 속아봐야 하는 거야. 뭐요? 나라고요? 나를 몰라? 박분이를 몰라? 모르면 행복하니까. 그이가 누구 때문에 본처를 내쫓은 줄 알아? 나야, 나. 그러나 불쌍한 분이. 분이도 일시는 행복했지만 그러나 분이도 역시 그 작자에게 속았어. 생마. 그이는 생마야. 생마?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이야요. 하고 유경은 실신한 사람처럼 마루 끝에 덜썩 주저앉았다. 거짓말이람 나도 기쁘겠어. 4년 전 그이가 처음으로 동경을 들어가던 남행열차 2등 침대실에서 그이가 누구와 같이 여행을 했으며 누구와 서로 입술을 바꿨는지 돌아가서 물어봐요. 달빛 어린 승강구에서 밤새도록 군밤을 까던 다정하던 그리운 내 사람이었어. 아, 그러나 여쁜 악마. 나 같은 천한 몸이 모르지만 그래 남의 집 귀한 아가씨에게 또 손을 댔어. 증거가 뭐야요? 무슨 증거가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야요? 유경은 발악하듯이 외쳤다. 증거는 그이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로 정확한 증거겠지만 춘심은 마음이 시원해진다. 보아라, 요 당돌한 풋고추야. 네가 뻗치면 얼마나 뻗치고 네 나를 업신여기면 얼마나 업신여길 테냐. 그러나 또 하나 얘기해 줄까? 뭐야요? 무슨 말이 또 있어요? 원한담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마. 저번 겨울방학에 나왔을 때 영민이가 당신하고만 만난 줄 안담. 어리석은 생각이야. 당신하고 사이좋게 기차를 타고 떠나간 전날 밤 영민이가 누구하고 만난 줄 알아? 누구야요? 물어볼 게 뭐야. 옛날의 연정을 잊지 못하고 동대문 밖 천일관에서 이 박분이와 만났어. 그 순간 유경은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발딱 일어섰다가 아 하고 외치며 비틀비틀
건너방 툇마루에 몸을 의지하면서 그만두세요. 듣기 싫어요. 인젠 그만둬요. 다 알았으니까 그만둬요. 인제 알았어? 그러니까 지나치게 분명함 코를 다치는 법이야. 아직 비린내 나는 풋고추가 무슨 인생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보기 좋게는 그저 잘 익은 능금 같지? 그러나 알고 봄 영감 말 맞다나 설익은 개살구야. 그러다가 춘심은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아 참, 아가씨는 아까 증거를 보이라고 그랬죠? 아주 똑똑하신 아가씨니까 제 눈으로 증거를 보지 못하곤 믿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춘심은 일어나 삼명경 위에 놓인 핸드백에서 조그만 손수건을 하나 꺼냈다. 옅은 하늘빛 명주 바탕에 가는 흰 레이스를 두른 손수건이다. 이것이 누구 건지 아시겠구려? 아, 이건 너무나 낯이 익은 손수건이 아닌가. 그것은 유경이가 정성을 들여 만든 손수건이었으며 영민에게 선물로 보낸 손수건이 아닌가. 아니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행복이고 아는 것이 탈이란 말이야요. 저번 천일관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영민이가 잃어버리고 간 거야. 그걸 내가 주워두어서 마침 잘 됐군요. 그처럼 분명하신 아가씨에게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는 벌써 손수건을 움켜쥔 채 대문간을 향하여 돌풍처럼 뛰어나가는 유경이의 뒷모양이 오쭐오쭐 춤을 추고 있었다. 하하하하. 춘심이의 유쾌스런 웃음이 언제까지나 멎을 줄을 모르고 흘러나왔다.